네, 지금 제 아, 녹화돼요. 아, 우리 시작할게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입론 1분, 그리고 찬성팀 PPT 발표 10분, 그리고 교차 질문 3분, 또 반대팀 PPT 발표 10분, 또 교차 질문 3분, 또 자유토론 15분, 마무리 양측 30초입니다. 저는 사회자 최낙현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 심각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입니다. 찬성팀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반대팀은 공개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토론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제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론은 각 팀 1분입니다. 찬성팀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네, 찬성팀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사토 10조 흉악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찬성 측 발표를 맡게 된 황재상입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 다양한 메신저 앱을 통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고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다시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전 국민들이 경악한 이러한 범죄자들, 즉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과연 범죄자들의 인권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느냐가 저희 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범죄자들의 인권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와 그 근거는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층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팀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반대팀 입론 시간인데요. 마찬가지로 1분이고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관한 토론의 반대 입장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진 조건에 충족한 범죄자의 경우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PC방 김성수 사건, 고효정 사건 등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가고 조두순 사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사건들도 많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범죄자에 대한 자세한 신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면으로는 과연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실효성, 공리, 인권에 있어서 어긋나지는 않는지의 의문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첫째, 신상 공개가 또 다른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신상 공개 운영이 불완전하다. 셋째, 신상 공개보다는 형량을 늘려야 한다라는 수호 주장을 바탕으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찬성팀 PPT 발표 시간입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찬성팀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발표의 목차는 서론, 본론, 결론 순인데요. 서론으로 흉악범죄자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지 사전적 정의, 저 그와 잠시만요. 지금 PPT가 안 보여요, 화면에. 공유가 안 돼 있어요. 네, 지금 공유됐나요? 네, 이제 됐어요. 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찬성 측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로는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본론, 세 번째 결론을 통해서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서론으로 흉악범죄자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지의 사전적 정의, 저희가 주장하게 된 주장 배경, 세 번째로 관련 법령 검토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는 최종 주장 및 소주장들과 각각의 주장과 근거 사이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후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흉악 범죄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흉악 범죄자란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례법 8조 2항에서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서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흉악 범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장 배경입니다.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인해 그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여론이 들끓음에 따라 2010년 4월에 신상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이목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리고 최근에 엠번방 조주빈 사건, 친자 살인 사건, 김유정 사건 등 흉악 범죄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해 왔고, 이러한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주장은 흉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게 된 최종 주장을 지지하는 소주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 흉악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공익에 이바지합니다. 강력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범인에게 수치심을 자극하여 징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는 무조건적인 신상 정보 비공개는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입니다. 다음으로 근거의 신뢰성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 국민의 흉악 범죄 인식을 높일 수 있다인데요. 그 근거 자료 2번을 보면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 이하 특강법에서는 흉악범의 신상 공개의 기준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로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신상 공개에 대한 관련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두순의 신상은 비공개되었고 그가 출소 후 어디에 사는지 인근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92%로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는 여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1, 2, 3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거 1은 타당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장부터는 장진경 학우님께서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 발표하겠습니다. 근거 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입니다. 곽대경 교수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상 공개는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 예방의 기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뉴스에서는 시민들에게 거주지 주변에 있는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면 경계심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며 시민들은 범죄자들의 신상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주장은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사회적 공약에 이바지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강력범죄 발생률이 감소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상 공개 조항이 추가된 이후 경찰청의 강력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1년 61만 명에서 2018년 48만 명으로 27.1%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범죄율 감소는 온라인 범죄에서 더욱 두각을 보입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이미 등록된 성범죄자 1,600여 명 가운데 신상 공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2명으로 재범률이 0.1%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범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징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중 79.4%가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신상 공개에 대한 우리나라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편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신상 공개에 관해 공익의 필요성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여도 인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범의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범인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함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입니다.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은 21명에 불과합니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신중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결과로 보였으나 오히려 신체적, 특히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복구가 불가능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이 외면받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앞서 보셨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피해자 나영이는 성폭력 관련 뉴스가 나오면 벌벌 떠는 일명 조두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사건이 10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 화면에서 다룬 소주장에서 보시다시피 신상 공개가 범죄자의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10조는 앞서 내세운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내세우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흉악범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교차 질문 시간인데요.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댓글창에다가 손이라고 적어주면 제가 발언권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지민하고 발언해 주세요. 먼저 10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주장하시는 근거에서 범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다소 너무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팀에서 발언하실 분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뭐 다음 질문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찬성팀의 황재상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수치심이란 단어를 주관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뉴스에서 보도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여론 조사를 통해 몇 프로 이상이 50% 이상의 과반의 사람들이 잘못됐음을 느끼고 이거를 지적을 할 때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객관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수치심이 단순히 범인이 느끼는 창피함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통념상 아니라고 했을 때 본인이 잘못됐음을 자각하는 감정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혜은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그 근거 중에서 신상 공개가 되는 것이 경각심을 심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신상 공개가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흉악범들의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경각심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인과관계가 확실히 맞은 것인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동혁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저는 그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게 이제 그 흉악범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제 그로 인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것도 있고, 이제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만약에 뭐 그 흉악범이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혹시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자유 토론 시간 때 이어가서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이 10분 동안 PPT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세요. 저 이거 화면 공유 권한 주시면 지금 비할 수 없거든요.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돼요. 음. 이제 공유 화면이 보이네요. 흉악범 신상 공개 반대 입장에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론 소주장 1 발표를 맡은 이은송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위 토론의 배경이 되는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라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두 번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세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네 번째,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고유정 사건과 같은 범죄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럴 때마다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여론에 몰려야 신상이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연 흉악범의 신상 공개가 올바른 인권 보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요건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이 문제이며 즉 여론에 의해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정된 흉악범 신상 공개 관련 법안입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특례법으로 4가지 요건과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언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연 흉악범 신상 공개가 현재 남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본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장은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 자료를 보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의해 불안감을 느낀 성범죄자의 가족이 자살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아들은 학교와 학원을 갈 때마다 어딘가에 아버지의 사진이 박힌 신상 공개물이 있을까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근거 자료에서는 토막살인 피의자에 대한 2차 피해 논란을 볼 수 있는데 토막살인 피의자의 SNS 계정이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발언과 행적은 물론 지인, 옛날 여자친구의 신상까지 퍼나르고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소위 말하는 인터넷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실제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6년 범죄자로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김 씨는 1년여의 재판 끝에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서는 반인륜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온 조선일보가 무고한 시민 사진을 나주 어린이 성폭행범 얼굴이라며 일면에 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심란해했다고 합니다. 다음 두 신상공개 피해 사례는 흉악범 신상공개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수장 2부터는 세다현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소주장 2, 3과 결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흉악범 신상 공개 반대에 대한 두 번째 소주장은 흉악범의 신상 공개 제도의 운영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운영된 신상 공개 제도의 경우 자녀의 신상 노출 우려나 범죄 수법의 불확실성, 피해자 가족의 신상 보호 등을 예로 들어 미흡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 했음에도 따라오는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비공개로 돌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범 신상 공개 때마다 꾸준히 언급되는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피의자가 중증 정신질환자로 재범 방지에 효과가 없을 거라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반면 같은 해 발생했던 범죄 사건들의 피의자 역시 조현병을 알아왔지만 이들에겐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흉악범 신상공개 절차 구조상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상공개 결정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내리는데 현재 개최되는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외부 인원의 경우 각 사안에 따라 의사, 변호사, 종교인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이에 구성이 달라질 때마다 일관성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로 보여지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 같은 정신질환 피의자라도 의원의 구성이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수라사 살인사건 등에는 정신과 의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사건의 경우 목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신상공개제도에서 위원회 구성 같은 내부 구조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흉악범 신상 공개 반대에 대한 세 번째 소주장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보다 실질적 형량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흉악범 신상 공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앞서 매건법이라는 신상 공개를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여기서 매건법이란 성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자의 신상 정보 및 거주 사실을 알려주는 법입니다. 1994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7세 여아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인해 제정되었으며 현재 영국 및 미국 전역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의 효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법률을 시행하기 전 신상을 공개한 집단의 재범률은 19%였고 공개하지 않은 집단의 재범률은 22%로 나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시한 연구에서도 전체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12%에 불과한 데다 신상 공개가 영향을 미쳤다 볼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대 교수 어맨다 에건 역시 재범률과 신상 정보 공개 여부와 관련해 상관관계가 없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오히려 공개를 택한 쪽의 재범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범죄자들의 얼굴 공개와 신상 정보 공개 같은 낙인 찍기가 이른바 갱생 의지를 꺾는다 밝혔습니다. 이웃들의 멸시와 조롱들이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이는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끼쳐 자포자기한 범죄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 신상 정보 공개 대신 실질적인 형량의 증가가 범죄 예방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19년에 걸쳐 일어난 성범죄 사범률은 6.3%에 이릅니다. 가벼운 형량이나 벌금형에 처해진 성범죄자들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조치 없이 사회에 복귀될 경우 범죄를 방조하고 양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악의 순환이 반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대안으로서는 정보 공개 대신 실질적 형량 증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형량이 범죄 억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나타나 있습니다. 평균 형량 0.69년에서 10% 늘리면 기존 선고 형량보다 약 0.83개월 높게 양형이 책정되게 됩니다. 책정된 평균 형량도 장기가 아닌 걸 고안해 본다면 양형의 변화로 인한 범죄율의 차이는 격리 효과가 아닌 범죄 억제 효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량 강화로 인한 범죄 억제 효과는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소주장들과 근거들을 아우러 정리해보면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2차 피해 발생, 잘못된 사람의 신상 공개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생포되고 집행된 사람에 한해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에 하나 피의자가 실제 가해자가 아닐 경우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수년간의 연구조사 결과 신상 공개를 시행했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그 대안으로는 실질적 형량 증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근거들을 통해 흉악범의 신상 공개 관련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상 반대팀의 PPT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교차 질문 시간입니다. 찬성팀이 반대팀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지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세영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이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 서론에서 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하셨는데, 그 고유정 사건까지 21명의 흉악 범죄자로 신상 정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용일까요? 네. 김지민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신상 공개 남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걸치지 않은 신상 공개가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개개인이 범죄자에 대한 이렇게 개인의 정보 신상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남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장진경하고 발언해 주세요. 흉악범 신상 공개 절차 구조상 문제점이 존재한다의 근거로 위원회 참여에 한 위원회에서는 정신과 의사의 참여, 다른 위원회에서는 목사의 참여에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혜은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어떤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가 전문의로 참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직업적으로도 다르고 일단은 그 신상 공개에 대한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준도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한 30초가량 남았습니다. 십 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자유토론 시간으로 시간은 15분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손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부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은하고 발언해 주세요. 근거 중에서 범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징벌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징벌적인 효과가 신상 공개에 있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1항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중처벌금지법이 있습니다. 이미 범죄로 인해서 다른 형을 받을 건데 신상 공개라는 또 다른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또 다른 형을 처벌한다면 이 이중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해 황재상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방금 이혜은 학우님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만 특례법의 경우 일반법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일반법의 보통의 원칙이 아닌 특별한 그 상황에 맞춰서 특례법으로 만들어진 제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민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10조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얘기했듯이 신상 공개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개인이 이렇게 만약에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범인의 경우 개개인이 인터넷 발달을 통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된 신상 공개도 이렇게 주장하신 근거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해 최세영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여기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지 않고 신문사나 아니면 개인 인터넷에서 그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될 경우에는 이미 법적으로 그게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흉악 범죄자가 나왔을 때 이 특강법에 따른 4개의 조항에 따라서 신상 정보 공개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께서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있는 공개 수배 제도에는 공개 수배 제도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 아닙니까? 네, 이에 대해 반대팀 발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이은송하고 발언해 주세요. 공개 수배는 형벌을 받기 전에 그 조사를 피하는 사람을 그 용의자를 찾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고 신상 공개는 이미 형벌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 둘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세영하고 발언해 주세요. 그렇다면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피해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시에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혜은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죠? 잠시만요.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개 수배 제도가 제가 무죄 추정 원칙에도 해당되지 않냐고 여쭤보셨을 때 답변으로 그 둘은 지금 현재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시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가 신상 공개가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공개를 한다고 기준에는 있는데요. 저희 근거에도 있다시피 저희는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한 근거가 얼마나 있어야지 충분한 근거인지 그 기준이 모호해서 신상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한 이유는 저희가 또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형이 무죄로 바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준이 충분한 근거라는 그 기준이 있지만 그게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김지민 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법의 목적은 범인의 사회적 교화의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낙인 효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일자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리해진 범죄자의 경우 오히려 사회적 교화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닐지, 또 그래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닐지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이동현 하고가 발언하시겠습니까? 저 질문하려고 올렸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이라 적어주세요. 네, 황재상 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이들은 일반 범죄자가 아닌 흉악범들입니다. 따라서 죗값을 치르고 나왔을 때 사회적 시선에 의한 사회적 낙인 효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수해야 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벼랑 끝에 매몰리면 다시 범죄의 늪에 다시 빠지게 되지 않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정부적 차원에서 그들을 따로 격리하여 따로 일거리를 주고 노동력을 받고 일거리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이제 일반인들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일반인들에게 교화가 돼서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최다연 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사회적 위치에 서지 못하는 것이 인과응보 및 합당한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흉악범이다 보니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반대 심리가 발생해서 재범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해 답변하실 분 손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최세영 하고 발언해 주세요. 저희의 소주장 2의 근거 1, 근거자료 2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이후 운영 중인 인터넷 성범죄자 사이트에서 1,600명 가운데 다시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2명에 불과하여서 재범률이 0.1%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히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김지민 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신상 공개를 통해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변인 없이 정말 오로지 신상 공개 효과만으로 얻어진 결과일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을 좀 더 보충하자면,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론이나 다른 제도의 변화 등을 통해서도 그 잠깐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오로지 신상 공개만으로 재범률이 낮아졌다? 다른 변인 없이 신상 공개만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동혁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그 신상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제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거기에 압박을 가하면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어찌됐든 이제 처음에 신상 공개를 비롯해서 그게 뒷받침이 돼서 이제 나머지 것들이 발생하는 거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근본적으로 이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리고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네. 저 그 아까 전에 자유토론 중에 신상 정보를 아니 그 충분한 근거 그 흉악범의 그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그 충분한 근거가 없다 했는데, 그것이 흉악범이 그 범죄를 일으켰다는 그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이제 그때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해은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저희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요. 왜냐하면 신상 공개를 했을 경우에 말했다시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2차 피해나 다른 주변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신상 공개는 단순히 분노를 잠재우는 식의 방식의 어떤 제도일 뿐이고요. 신상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상 공개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신상 공개가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어 있더라고 해도 개인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언론을 접해서 주변 범죄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렇게 알아본다 한들 실제로 그 현장에서 범죄가 방지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실제로 자기와 가까운 곳이면 모르지만 자기와 먼 곳에 있는 범죄자의 신상까지 개인이 일일이 기억하고 그 신체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이 과연 신상 공개의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에 대해 발언하실 분 있으시나요? 네, 이동혁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그 질문이 좀 많아서 그 중에서 하나만 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는 이제 막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리 이제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좀 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 10초 이내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는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뭐 찬성, 반대 각각 30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찬성팀, 그 다음에 반대팀으로 할 건데요. 찬성팀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세요. 네, 본론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흉악범죄의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흉악범죄 인식을 높일 수 있어 사회의 공익에 있어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반대팀 차례인데요. 마찬가지로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팀 마지막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흉악한 범죄의 연속으로 국민들의 불안함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자의 신상을 요구하는 실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완전한 신상 공개 제도보다는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보다 확실하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대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